먼저 어텐션을 설명하기 전에 텐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 정보를 나타내는 텐서가 있어요. 여기서는 네모로 표현하겠습니다. 정보를 나타내는 텐서, 이 텐서를 웨이트 매트릭스와 계산합니다. 그러면 계산한 후에도 이 텐서에는 계산 전의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텐서, 이 텐서가 웨이트를 통과해도 기존의 정보를 갖고 있다 였고요. 그 다음 성질은 weighted sum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진 info1, info2 텐서가 있습니다. info1, info2에 weighted sum을 이제 하면은요, 두 정보를 짬뽕합니다. 여기서 weighted sum의 weight, 이 weight는 양수면서 전체 합이 1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weight 각각은 각각 0점 몇, 0점 몇, 0점 몇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weighted sum은 두 정보 중에서 weight가 큰 쪽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weight가 하나가 커지면은요, 전체 웨이트 합은 1로 맞춰져야 하니까 나머지 다른 쪽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weighted sum에서 어느 한 웨이트가 크다 라는 말은 그 웨이트에 곱해지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웨이트의 합이 1인데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은 이제 그 외의 나머지 정보는 그만큼 덜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방금 예시를 두 개의 텐서로만 했는데요. 꼭 두 개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3개, 4개로 확장할 수 있는데요. 3개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세 웨이트의 합이 1이 되게 하고 이 세 텐서의 weighted sum을 하면 웨이트가 큰 쪽의 정보를 많이 담습니다. 만약에 세 웨이트가 거의 같게 되면 어떨까요? 웨이트 3개의 값을 같게 맞추면 결과는 세 정보의 중간 지점 정보가 됩니다. 이 결과에는 info1, info2, info3의 정보가 골고루 다 있는 셈입니다. weighted sum 다음으로 설명할 기본 성질은 inner product 내적입니다. 내적,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벡터 2개가 있어야 내적을 하는데요. 같은 차원 숫자끼리 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비약을 하자면요, 서로 연관된, 서로 비슷한 이런 정보들끼리는 내적했을 때 값이 크고요, 서로 관련이 없는 정보끼리는 내적했을 때 상대적으로 값이 작습니다. 이 기본적 성질들 3개를 가지고 어텐션을 이제 알아볼게요. 먼저 쿼리라는 텐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쿼리의 단어 자체의 뜻이 뭔지는 일단 신경을 끌게요. 그냥 어떤 정보를 가진 텐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쿼리 시퀀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 개로 두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일단 쿼리 시퀀스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를 가진 쿼리 하나, 이 쿼리 하나만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키 텐서들이 등장합니다. 이 키 텐서들은 여러 개로 두고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4개의 텐서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정보 몇 개죠? 4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쿼리 그리고 키들, 이것들을 웨이트 Q 그리고 웨이트 K에 각각 통과시킵니다. 자, 쿼리는 그냥 통과시켰는데 키들은 남겨놨죠. 이 키들을 웨이트 V에도 통과시킵니다. 여기서 V는 value의 첫 글자 V입니다. 이제 이걸로 뭘 하냐면요, 아까 배운 내적, 이 내적을 하고 weighted sum을 할 겁니다. 먼저 벡터끼리 내적을 하는데요, 네모 하나가 벡터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내적을 한다는 건 네모 둘끼리 내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랑 키 각각이랑 내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각 키마다 쿼리랑의 내적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의 내적에서의 비약을 다시 할게요. 아까 내적의 성질을 뭐라고 했죠? 같은 방향일수록 값이 커진다. 비슷한 정보일수록 이 둘을 내적한 값이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키마다 쿼리랑의 내적 결과는 각 키 하나하나마다요, 쿼리랑 얼마나 비슷한 방향인가를 계산한 겁니다. 맨 위의 키는 1.7만큼 쿼리랑 비슷, 그 다음은 마이너스 1.3만큼 쿼리랑 비슷, 또 그 다음은 3.9만큼 쿼리랑 비슷, 마지막은 0.3만큼 쿼리랑 비슷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weighted sum을 할 건데요. 생각해 볼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weighted sum일까요? 아까 설명한 weighted sum, 이 weighted sum이 무슨 의미였죠? 바로 정보의
짬뽕입니다. 정보를 섞긴 섞는데요. 웨이트가 큰 쪽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중치랑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쿼리랑 키의 유사한 정도가 큰 정보의 밸류를 만들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쿼리랑 유사한 정도가 각각 0.7, 0.25, 0.02, 0.03. 이라고 하면 웨이티드 썸의 결과는 첫 번째 정보를 대부분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어느 정도 약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보는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의 정보를 가진 벡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아까 구한 내적 웨이트들, 이 내적 웨이트들을 보면은요, 이 내적 결과들 잘 생각해 보면 무조건 양수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적 결과들의 합이 1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양수로 만들면서 그 합을 1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때 아까의 내적의 숫자가 클수록 관련성이 크다, 이 성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숫자를 계속 양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형을 수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음수에 있는 영역을 양수 쪽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어텐션에서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작업으로 이 익스포넨셜을 씁니다. 이 익스포넨셜을 하면 음수든 양수든 전부 양수로 만들면서요, 원래 값이 숫자가 작았으면 익스포넨셜 결과도 작고, 원래 값이 숫자가 컸으면 익스포넨셜 결과도 큽니다. 이 모든 웨이트를 일단 양수로는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합이 1이 아닙니다. 전체 합을 1로 만드는 방법, 이 1로 만드는 제일 쉬운 방식, 각 웨이트의 전체 합, 이 각 웨이트의 전체 합 있죠. 이 전체 합으로 각각의 웨이트에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 나눈 결과들을 다 더하게 되면 분모와 분자가 같은 값이 돼서 이 전체 웨이트의 합이 1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내적한 결과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익스포넨셜을 써서 이 값들을 다 양수로 끌어올리고요. 합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양수가 된 전체 웨이트의 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트의 썸이 이 정보들의 쿼리와 키에 유사한 정도, 이 쿼리와 키에 유사한 정도를 비율로 해서 정보의 짬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생각해 볼 점 세 가지, 그 중에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 웨이티드 썸의 정보는 본질적으로 쿼리의 정보일까요? 아니면 키들의 정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쿼리가 영어 단어 오렌지의 정보라고 할게요. 그리고 4개의 키는 4개의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벡터입니다. 여기서 쿼리와 키 각각의 내적을 한 뒤에 익스포네셜하고 전체합 나눗셈 결과, 이걸로 웨이트를 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가 0.7, 0.25, 0.02, 0.03. 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 오렌지라는 쿼리에서 나온 웨이티드 썸의 결과는 0.7만큼은 한국어 단어 오렌, 0.25만큼은 한국어 단어 지병, 그리고 나머지 의미는 다 합쳐서 0.05만큼만 담긴 그런 정보 벡터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쿼리의 정보 공간은 영어의 정보가 들어갔는데 웨이티드 썸의 결과의 정보 공간은 한국어 정보의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결과의 정보는 밸류들의 가중치 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밸류들은 어디에서 왔죠? 키들에서 웨이트 V를 곱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결과는 키 정보들의 가중치 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접적으로나마 쿼리의 정보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쿼리랑 키 정보를 내적으로 대조를 시켜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따라서 이 가중치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어텐션의 결과는 본질적으로는 키 정보의 가중치 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텐션 결과의 정보는 키의 짬뽕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중치는 이 쿼리가 키랑 얼마나 유사한가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쿼리라는 단어는 무시하라고 했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왜 이것에 쿼리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쿼리라는 단어, 이 쿼리는 보통 정보를 요청한다, 이런 뉘앙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쿼리라고 하면 이제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검색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검색 엔진은 쿼리 정보를 받아서 그거랑 제일 관련 있는 이미지나 페이지,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사실 여기서 쿼리는 좁게만 봐서는 검색어인데 검색어 자체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좀 넓게 보면
검색할 때 계정 정보랑 뭐 이것저것의 정보가 묻어서 검색어 그 자체랑 결합된 형태로 쿼리를 이루는데요. 그랬을 때 이 쿼리랑 제일 관련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을 검색 엔진에 빗대면 쿼리 정보를 집어넣었을 때 이 키 정보들 중에서 관련된 것을 찾아서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요. 그것들의 밸류들을 결과로 보여줍니다. 이 밸류도 키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색의 경우에는 뭐 웨이트로 합친다는 개념은 좀 이상하죠. 이 웨이트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니까 검색 엔진에서는 이 웨이트가 큰 순서대로 검색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 검색 결과가 어떻게 보면 밸류들 같은 건데요. 다시 어텐션으로 돌아와서 이 어텐션에서는 쿼리 정보가 있으면요, 갖고 있는 키들 중에서 관련되어 있는 정도, 이 관련되어 있는 정도인 웨이트를 구하고요. 그 후에 구한 웨이트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 쿼리랑 관련된 키에 혼합된 정보를 얻어냅니다. 이게 어텐션의 제일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만으로는 허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정보가 인도 카레 전문점일 때 이 인도 카레 전문점에서의 인도랑 인도 주행 금지에서 이 인도 주행 금지에서의 인도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 인도가 동음이의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지금 설명한 어텐션 계산만으로는 인도 카레 전문점의 인도와 인도 주행 금지의 인도가 다른 정보라는 걸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쿼리의 키 벡터를 각각 내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 곱하는 내적은 주변을 보지 못하고 인도라는 글자와 쿼리 정보의 유사도만 봅니다. 이런 동음이의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생긴 단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어텐션 시리즈의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거고요.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시리즈 두 번째, 어텐션의 순서 그리고 맥락 정보 넣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텐션은요, 쿼리를 입력했을 때 쿼리랑 관련 있는 키 정보들의 가중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중치 합을 계산할 때 쿼리랑 키를 내적해서 가중치를 구하죠. 이때 키 정보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내적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순서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건데요.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라는 문장을 번역한다고 할게요. 만약에 번역할 한국어 문장의 키들이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이 6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요, 번역에 쓸 쿼리가 주어졌을 때 6개의 단어 정보들과의 가중치를 내적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 단어가 인도다 라는 정보가 내적 계산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 키랑 내적을 지금 하든 이따가 한 4번 뒤에 하든 내적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단어가 인도다 라는 정보는 어텐션 가중치 계산에서 무시됩니다. 만약에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이렇게 단어 순서를 바꾸면 뭐 거의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약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게 번역될 여지가 있죠. 하지만 내적은 각 단어 벡터랑의 가중치를 구하기 때문에요, 키 문장으로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를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으로 이렇게 단어 순서를 바꿔도 어텐션 결과인 가중치 합은 쿼리가 같으면 어텐션 결과도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게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트랜스포머 입력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더해준다고 돼 있는데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쉽게 생각하면 위치 정보로 쓰기로 한 임시 포스트잇들 같은 겁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준다는 뜻은 문장의 첫 번째 단어 벡터에는 항상 1번 포스트잇 벡터를 더하고 문장의 두 번째 단어 벡터에는 항상 2번 포스트잇 벡터를 더하고 뭐 이렇게 특정 위치마다 특정 벡터를 더하는 규칙을 줘서요. 여기에는 1번 벡터가 더해져 있으니 이건 첫 번째 단어구나, 이런 의도로 포지셔널 인코딩에 정보를 주입합니다. 이라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두 문장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을 보면은요, 인도에 더해지는 포지셔널 인코딩은 각각 몇 번 포스트잇 벡터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1번 포스트잇 벡터가 인도 단어에 더해지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4번 포스트잇 벡터가 더해집니다.
그럼 이제 어텐션을 할 때 포지셔널 인코딩을 써서 문장에 순서 정보를 주입한다는 건 알았는데요. 이번엔 이 두 문장의 경우를 볼게요.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 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이거랑 인도 주행 금지 표지판을 음식점에 가던 중 보았다. 이 두 문장에서 인도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인도는 인디안, 이런 걸로 해석이 돼서 번역돼야 되고, 두 번째 문장의 인도는 pedestrian 혹은 workload 이런 단어로 번역돼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여태까지 어텐션에서 배운 걸 보면 내적이라는 건 주변 정보는 안 보고 개별 단어 벡터끼리만 계산하고요. 여기서 보면 순서도 둘 다 첫 번째 단어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이랑 포지셔널 인코딩만으로는 지금 이 인도라는 단어가 다른 뜻,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될 거라는 걸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인도라는 단어를 볼 때 주변 단어로 맥락을 살피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방법은 셀프 어텐션으로 이루어진 레이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보면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는 셀프 어텐션이랑 FFN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FFN은 그냥 리니어 네트워크에 액티베이션 넣은 거라서 딱히 설명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셀프 어텐션을 보면은요, 어텐션 네트워크에서요, 쿼리랑 키로 같은 정보를 쓸 때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글 문장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 금지 표지판을 보았다를 셀프 어텐션으로 분석할 때 이 문장이 쿼리로도 쓰이고 키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쿼리로 들어간 한글 단어 인도는 키 단어들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 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이 6가지 키 정보들과 내적을 해서 가중치 합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에 그리고 가던 중 이 뒤의 단어들도요. 6가지 키 정보들과 내적을 각각 수행해서 가중치 합을 구합니다. 이제 이걸 다시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한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인도라는 단어는 인도라는 한 단어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인도라는 단어를 분석하는데 이 6개의 단어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이 단어들과의 관련도가 반영된 인도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코더나 디코더 레이어를 몇 번 이제 지나고서 디코더에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인코더 출력인 키들 중에서 인도를 본다는 것은요. 인도라는 한 단어의 정보만 있는 그런 벡터가 아니라 인도, 그런데 이제 바로 뒤에는 음식점에 가던 중의 정보가 곁들여져 있는 이런 맥락이 반영된 단어 정보를 보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어텐션은 가중치 합인데요. 이 가중치의 합을 구할 때 내적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텐션 자체만으로는 위치 정보도 없고 주변 다른 단어의 맥락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는 위치 정보를 주입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처음에 있고요. 맥락 정보를 주입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이 포함된 인코더 레이어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알았으면 꽤나 이제 많이 안 것 같은데요. 아직도 설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마스킹이랑 트랜스포머 학습 방식입니다. 디코더 레이어에 셀프 어텐션을 보면 마스킹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의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요.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시리즈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시리즈 세 번째, 트랜스포머의 동작, 학습 방식과 마스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작동하고 학습하는지랑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안에 있는 마스킹, 이 마스킹이 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면은요, 제일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트랜스포머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응용 구조들도 많이 생겼지만요, 대부분의 응용 구조들은 기본 구조에서 뭘 더하는 게 아니라요, 빼는 형태의 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가 뭐였는지 잘 알아놓으면은요, 그 중에서 뭘 빼면 되는지랑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기본 동작은 번역입니다. 번역이 뭐죠? A 종류 언어의 문장을 B 종류 언어의 문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AI다 학습이다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문장을 번역하는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사하고 싶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알아내야 하는 게 이 한국어 문장의 뜻을 가진 영어 문장이니까요. 번역을 하기 전에는 아직 번역된 영어 문장이 뭔지는 모릅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한글로 주어진 문장의 정보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한글 문장, 퇴사하고 싶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의미를 가진 영어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예측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혹시 예측할 영어 문장의 네 번째 단어가 뭘지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앞에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 번째 단어가 뭘지를 맞추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뭘지는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한글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니까 영어도 아니면 이런 단어일 거라고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로 예를 들어서 오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면 번역한 첫 단어는 오이고 그 다음 영어 단어는 다시 한글 문장을 보면 퇴사하고 싶다를 봤을 때 주어가 없긴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주어가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은 I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예측해 나가는 방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한 방법으로 네 번째, 여섯 번째 단어가 뭘지를 먼저 예측해보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영어 단어부터 차근차근 예측하는 게 더 쉽고 직관적인 방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어 단어들의 정보는 전부 보고 있는 채로요. 트랜스포머의 번역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굳이 억지로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부터 순서대로 이런 순서로 번역을 하도록 굳이 설계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트랜스포머 논문에서의 번역 작동 방식은 번역 타겟 문장의 첫 단어부터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번역 방식은 번역 당할 문장 예시에서의 한국어 문장 정보는 인코더에 넣어서 전부 다 씁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중간 어텐션의 키 그리고 밸류로 들어감으로써 한국어 문장 정보를 줍니다. 그 다음에요. 번역할 문장 예시의 영어 문장에서 n번째 단어를 예측할 때는요. n-1번째 단어까지의 정보를 디코더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n-1번째 단어 위치의 결과가 n번째 단어를 예측하도록 만듭니다. 참고로 n이 1인 경우 즉, 첫 단어를 예측할 때는 실제 언어에는 없는 거지만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어떤 약속 단어를 끼워 넣고서 맨 마지막에 완성된 문장이 나오고 나서 이거는 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언어에는 없는 거지만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어떤 약속 단어도 문장의 끝에 추가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을 계속 트랜스포머로 반복을 하다가요. 문장의 끝, 이 약속한 단어가 나오면 번역을 종료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번역된 문장의 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로 이런 식으로 번역하려면 학습 때도 정답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주고 배우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 때 n-1번째 단어까지 집어넣어서요. n번째 단어를 정답으로 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번역할 타겟 문장이 7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요. 정답 단어 7개를 한 번에 줘서 학습시키는 잡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입력에는 문장의 시작 단어를 넣어서 시퀀스를 한 칸씩 밀고 정답의 끝에는 문장의 끝 단어를 넣어서요. 병렬로 학습시키는 잡기술입니다. 그러면 디코더에 문장의 시작을 넣어서 밀린 문장을 넣고 이걸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었을 때 출력은 문장의 길이만큼 샘플이 있는데 원래 문장의 끝에다가 이 문장의 끝 약속 단어를 채운 문장을 정답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학습시키면 한 번 문장을 디코더에 밀어 넣었을 때 입력 문장의 각 위치에서 예측하는 출력을 보면은요. n-1번째 단어까지의 시퀀스를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었을 때 n번째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되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단어들을 정답으로 줘서 병렬적으로 정답을 준 학습 방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기술을 그냥 학습시키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습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디코더 입력 시작에 문장의 시작 약속 단어 학습시킬 정답의 끝에 문장의 끝 약속 단어를 끼워 넣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O를 정답으로 주는 부분인데 문장의 시작 O, I want to quit my job 이 8개의 단어 정보를 전부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I를 정답으로 주게 되는 이 부분도
원트를 정답으로 주게 되는 이 부분도 전부 다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을 거쳐왔기 때문에요. 8개의 단어 정보, 문장의 시작, O, I, want, to, quit my job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셀프 어텐션을 거치면 개별적인 단어 나열이 맥락 정보를 가진 단어 나열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맥락 정보를 가진다는 뜻은 문장 내에 다른 단어 있죠. 이 정보들을 반영시킨다 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결과 시퀀스는요. 입력 시퀀스의 정보들이 가중치 합으로서 더해졌기 때문에요. 입력 시퀀스 전체의 정보를 전부 다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락 정보를 반영하는 건 문장 분석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요. 학습할 때 미래 단어, 뒷단어의 정보를 맥락으로서 사용하는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상 초반부에 말했듯이 실제 번역을 할 때는요. 번역할 영어 문장을 미리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번역할 대상이 영어 문장인데 그 번역할 영어 대상 문장을 예측할 재료로 써야 해서 영어 문장 정보를 줘야 한다는 것은요. 이건 마치 취준을 할 때 경력을 쌓기 위해서 경력을 쌓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를 제대로 번역하도록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코더에 8개의 단어 정보, 문장의 시작, O, I, want, to, quit my job을 집어넣었을 때요. 예를 들어서 O를 예측할 때는 문장의 시작, 이 단어만 써야 하고요. 그 뒤에 단어 정보는 맥락으로서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I를 예측할 때는 문장의 시작, O, 이 둘만 써야 하고요. want를 예측할 때는 문장의 시작, O, I, 이 단어 3개만 써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단어를 포함해서 미래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마스킹입니다. 마스킹은 단어를 가리는 일종의 가림막 역할인데요. 내적 결과에 극단적인 음수값을 주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때 문장 입력에 I 위치에서 맞춰야 할 단어는 뭐죠? want인데요. 출력 부분에 want를 정답으로 주는 부분을 볼게요. 이때는 I 단어를 셀프 어텐션의 쿼리로 쓰고 키밸류에다가는 문장의 시작, O, I 이 3개의 정보만 써야 하죠. 셀프 어텐션에서 맥락을 반영하더라도 이 3개 단어들 간의 맥락만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I 단어를 쿼리로 써 그리고 전체 8개 단어를 키로 써 일단은 내적을 수행은 하는데요. 내적 결과들 중에서 want 위치를 포함해서 그 뒤에 내적 결과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억 9,999만 9,999로 교체합니다. 이 숫자는 그냥 절대값이 큰 음수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교체할 값이 극단적인 음수이기만 하면 이걸 익스포넨셜 했을 때 사실상 익스포넨셜 결과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스킹을 적용해서 어텐션을 수행하면은요. 가중치를 구할 때 앞에 세 단어 키 문장의 시작 O, I와의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요. 동시에 want 뒤에 있는 단어들의 가중치는 0이 되는 그래서 마치 문장의 시작 O, I 이 세 단어들이랑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트랜스포머 구조는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인코더에는 번역할 대상을 받기 때문에 전체 정보를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요. 번역할 대상을 보고 타겟 언어의 단어 순서대로 문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타겟 언어 번역 결과에 이 문장을 전부 다 입력에 쓰는 건 경력을 쌓기 위해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 상황만큼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 결과 인코더에 입력된 번역할 문장은 모든 정보를 다 쓰는데요. 디코더에서는 학습할 때 그리고 실제 번역할 때도 n-1번째까지의 단어들만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입력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할 때의 정보와 학습을 하고 나서 번역을 할 때의 정보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를 학습할 때와 실제 번역할 때의 정보 상황이 같도록 맞춰주는 것이 바로 마스킹입니다. 여기까지가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시리즈 3부작 트랜스포머 기본편이었습니다. 이 기본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고수분들과 교수분들이 온갖 잡기술을 써서요. 트랜스포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어텐션, 트랜스포머의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런 특성들이
가진 문제점들도 몇 가지가 있고 이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잡기술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언젠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